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팀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이미영, 장은주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이미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혹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이후의 후폭풍을 생각해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상위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팀 사람과 사람의 인터뷰. 오늘은 현재 법무법인 3일의 대표 변호사이자 노무현재단 초대 공동대표를 지내신 최봉태 변호사님을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영광입니다. 네, 변호사님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이름은 최봉태라고 하고요. 변호사로서 대구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일반적인 뭐 재판 업무들 하고 있지만은 일본 관계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피해자들 관련돼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원폭 피해자들이라든지 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의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국회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있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이상하게 엮여서 결국은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첫 질문으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말씀하신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권자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우리나라 헌법을 준수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맘대로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거든요. 일반인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은 지금 일정도 유예가 되어 있지만은 정치적 책임, 이 탄핵과 관련되는 부분은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니까 이 헌법을 위반하고 특히나 상권 분립에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고 상권 분립을 위반했으니까 이건 탄핵을 시켜야지 이게 나라가 질서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법률가라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2000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0년 5월 1일부터 대리하여 시작된 재판이 2006년 1심, 2009년 2심을 모두 패소했으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 환송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지금 일제시대 때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금 그분들 하는 말씀이 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아직 해방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지금 그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이게 우리 독립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은 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골이 어딘지도 못 찾고 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마음의 평화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음의 평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나라가 아니고 해방 중인 나라다. 일제 피해자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완전한 해방이 되도록 지금 해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해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해방 중인 나라라.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적 아픔을 관통하는 재판이라서 아주 큰 책임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일제 피해자들의 그 재판이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일제 시대 때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당하고 모든 그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고통에 대해 가지고 이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늦었지만 임금을 달라는 소송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한다는 것은 문명 국가로서의 기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의 현실이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 제철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선물로 한국이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소송 당사자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까? 심지어 일본에서 너무 좋은 조건이라 놀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일본 언론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 걱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참 불안하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통령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 판결,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포스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변제를 해야 된다. 이래 판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이 나왔으면은 존중해야 할 이런 공무원들이 법을 무섭게 하는 것. 이런 게 참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신 것이거든요. 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인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지 이게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지 지금 가해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뭔가 이 당신 뭐 돈이 아쉬운 것 같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이러면 또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인권 침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일본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유일하게 지금 한국의 일부 정치인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또 재판 결과가 이행되지 못한 시간이 또 10년 이상 미뤄지다 보니까 피해자 중 일부가 윤 대통령의 안을 받아들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 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싸운 것은 가해자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싸운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이 가해자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면책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 일본 가해 기업들이 이제 한국 판결에 대 가지고 이렇게 응할 지금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정부의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면은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또 가족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원고들을 둘러싼 가족들 입장에서도 아이고 이 원고들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라도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시고 또 이렇게 좀 돈을 제대로 좀 쓰시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약도 없는 일본 기업들을 갖다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지금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면책을 갖다가 허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안 그래도 어제도 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자뷰 같은데 정신대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진실화해재단을 설립하고 100억의 재원을 만들고 그 일부를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똑같은 맥락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2015년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우리 정부의 해법도 저는 이게 군사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서 어떤 해법을 낸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군사작전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이 동아시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군사작전의 일환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피해자 문제니까 어떻게 행태라도 이걸 봉합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 가기 위한 해법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지금 그 일본 측에서는 지금 그 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정부는 덜컥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이 지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일본 유학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걸린 재판의 결과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 전쟁 때문에 발생했는 피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런 전쟁 피해자들이 치유가 되어야지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일 간에 이게 지금 평화가 오지 않았다. 이게 전쟁이 끝났지만은 다른 형태의 냉전이라든지 새로운 전쟁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피해자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진작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상처를 지금 치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이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이내에 어떤 진정한 평화가 한일 간에 지금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진정한 평화를 도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제 피해자들한테는 그 정의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지금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지금 제2의 어떤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 선서에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있는데요. 왜 이런 간단한 선서조차 지켜지지 못하는지 안타깝고 또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그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스개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지금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독조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1944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나온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전쟁 잘하라고 대신 한국 기업들 이 삥을 뜯어가지고 이게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44년도에 일본 애들이 침략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철이 부족하다고 해서 솥단지 숟가락 이런 거 다 공출받아 가지고 전쟁 잘하라고 도와주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런 태도는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 1944년으로 돌리는 막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반공이 국시인 시대는 살아봤지만 이 친일의 국시인 시대는 내가 참 처음 살아봅니다. 저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일 때문에 이 시대의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오버랩 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네. 방송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944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일파로 살 것인지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03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대표, 2004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노무현 재단 대경리의 초대 공동대표도 역임하셨고 법을 공부하신 이후로 거의 모든 활동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뺄 수 없는 이력이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뭐 법률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법률가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변호사의 사명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킨다는 건 그게 기본적인 변호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될 일들이 일환이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뭐 하지만 특별한 일인 건 아니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여유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조금 이렇게 자기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변호사의 사명에 변호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평범한 변호사로서 지금 하는 거죠 저는. 그러시구나. 선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을 운영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3일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데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사건에는 관여하시지 않으신가요? 아유,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죠. 일반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하지 않으면은 이게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민사 사건, 형사 사건 쭉 해서 지금 제가 변호사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일반 사건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역질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일제 피해자 관련되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일이 거의 한 90% 정도 제 일을 하는 그 비중이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아직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 하긴 합니다. 네.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것 같긴 한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정국구 변호사신데요. 혹시 공익재판 말고 일반 재판에서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피해자 이런 사건 말고도 뭐 우리 국가보안법 사건도 많이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사건도 많이 했고 또 노동자들 사건, 해고 사건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얍삽하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경들이 쫙 깔려가 있고 또 이게 지금 그 분신을 하는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 다 같이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또 법을 하니까 법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사회 정의가 어떻고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를 지금 하는 거는 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고 또 대학 다닐 때 이게 빛을 많이 졌다는 생각을 하고 부채의식이 항상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비겁해서 투정도 분명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얍삽하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변호사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빛을 갚을 때가 됐고 부채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뒤늦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된 거로 그래 봐야 되겠죠. 그 부채의식을 변호사님은 느끼시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친구분 중에서도 같이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혹시 활동하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만나시고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네. 뭐 사형 선고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또 대학교 학생장을 하다가 82년도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행방불명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부채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느냐 좀 적게 헌신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대동소이 할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 당시는 진짜 다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닐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다녔고요. 근데 변호사님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바꿔서 작년 가을쯤인가 범호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이 나서 직원 여러 명이 죽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 측이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인데요. 충격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됐느냐, 또 나는 뭐 어떤 잘못을 한 거 없느냐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큰 이런 원인은 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지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투기적 이익을 지금 노리는 과정에서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되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해서 이런 과대한 욕망을 갖다가 부추기게 했는 것이 이제 잘못이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이 피해자가 이제 절망을 하게 됐던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적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 응집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그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법률가로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상 일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서 변호사님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까지 변호를 해줘야 하나 싶은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 말고요. 그 상당히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뭐 죄진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내보다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론 죄를 졌다 하는 데서는 뭐 물론 공통점이 있지만은 바깥에도 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졌다는 것 플러스 힘이 없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도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범죄인을 보는 태도가 이게 지금 변론을 못할 만큼의 흉악범이라 하는 그런 사건들은 뭐 제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고, 또 우리 변호인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 하기 싫으면 사건 안 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맡을 사건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은
안 맡으면 되니까 그런 갈등 같은 거는 그게 있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상황을 보면 변호사나 검사를 만나지 않는 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검찰의 폭주라 해도 좋을 만큼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감정이 듭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검찰 독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군사 독재 시대는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항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쟁취를 했고 또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지금 이런 검찰 독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했는데 또 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네. 뭐 이거 잘 해결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고 권력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퇴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우리 민주 역량이 지금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의 지금 어떤 대응이 지금 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전화위복의 그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촛불 혁명을 할 때는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래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 사람다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시대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형적인 지금 그 후퇴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한 발 후퇴했는 상황에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촛불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꿈꾸었던 그 사람다운 세상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대구에 재직 중인 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검찰의 자정작용은 너무 미비하고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너무 막 나간다 싶은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주변에 계시니까 이래저래 들려오는 이야기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 보면은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는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로부터 지금 그 일제 시대 때 그 순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순사들의 권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지금 주고 이제 스타트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검찰 권력들이 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면은 내부적으로 그 권력을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특권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게 안기부라든지 이런 공안 기관들이 나눠져 있었고 또 군인들이 지배를 할 때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견제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게 공안 세력이라든지 이제 군인 세력들이 물려나고 나니까 이 검찰 권력이 보면은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비대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잘못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지금이라도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거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 이상은 권력이 세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한 적정한 분할이라든지 견제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어 가지고 지금 국민이 이제 주인 대접받는 그런 시대로 이건 시대를 갖다가 바꿔야 되겠죠. 네. 그 칼이라는 그 물건이 어떤 의사한테 가면은 누군가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손에 가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 지금 권력을 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그 권력을 갖다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내부에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권력을 다루어야지 자기도 배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안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 이문정 검사님을 뵀는데 칼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게 쥐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의 비대해짐에 더불어 법원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초기에 맡은 소송에서 거의 이기는 상황 때문에 정관예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옮겨서 대체하는 서로 껄끄러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실 형사사건의 경우 정관과 비정관의 형량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이게 좀 과장돼 가지고 사회에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정관예우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신급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상급심에서 이렇게 파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판결문 쓸 때 가급적이면은 이 증거와 법리에 맞는 이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관예우가 작동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뭐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뭐 정관예우가 작동되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단지 이제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작용될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가까우게 근무하던 분, 자기가 모시고 있던 분이 이제 변호인에 들어와서 선체를 호소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지금 징역 2년 갈 걸 갖다가 조금 낮춰줄 수 있고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정관예우가 이렇게 그 법조 부조리에서 횡행할 만큼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봐서는 뭔가 그런 고리가 있지 않겠나 이래 의심은 하고 또 그런 경향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민사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정관예우를 확실하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판사님들이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존엄성을 이제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운명에 관여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도라든지 금전적인 이런 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판사로서의 자기 이게 권위라든지 자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사님답게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 법조가 일단 맑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인이라든지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자각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부정이라든지 이런데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을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2년 선배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먼저 합격하셔서 사법연수원은 변호사님이 21기로 이기수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나 대학 시절 두 분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대학 때는 전혀 잘 몰랐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검사로 왔을 때, 대구 고검에 왔을 때 이제 한번 사건을 한 적은 있어요. 사건을 한 적은 있는데 영남대학교 문제. 영남대학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관련돼가 영남 이공대학의 이제 총장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을 일으켜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형사적으로 이렇게 피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혐의 결정이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항고를 하는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그 항고심을 맡았던 그 검사가 이게 지금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윤석열 검사를 한번 만나 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좀 잘 처리를 해줘야지 이 대구의 지역 비리가 이게 좀 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해결 못하고 그냥 항고를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영남대학교 비리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뭔가 이게 개혁을 못하고 말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의 절단낼 뻔한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 굴지 로펌 수장도 있고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이런 동문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특권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특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부동산 그 특권, 그러니까 이제 지대죠, 지대. 지대로 인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는 저는 학벌 특권도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 정상적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학교 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벌 특권의 정상에 있는 게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책임도 같이 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특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특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제가 저희 옆에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요즘 뭐 꼭 서울대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구는 수성구라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뭐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서라도 인서울에 특히 서울대에 넣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조차도 파괴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고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네. 그걸 위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대구 헌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달에 새로운 대구를 여는 시민 선포식에서 대구 헌법 제정 선포식을 하셨어요. 대구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률가니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권이 이제 개인한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권자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헌법 제정 권력자를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주권자로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책임 있게 제안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운동이 이제 대구 시민 헌법 만들기 운동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주권자 체험을 못하는 걸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하면은 법이라는 건 무섭다 이러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내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그 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관련되어서 보면은 이게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았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헌법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현재 이 체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암만 노력해도 헌법을 만들 수 없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자가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한번 제안해보자.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이런 세상을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 사는 세상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헌법조항으로 자기가 이름을 내어 걸어보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정치인들의 욕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에도 우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거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뽑을 때
내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니까 이런 심부름을 당신은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돈도 많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뽑아놓으면 뭐 잘안 주겠느냐. 이런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돈을 10,000원을 이제 주고 어떤 심부름한테 가서 너 시장에 가서 좀 장을 봐오느라 알아서 봐줘라 이러면은 신문꾼이 장에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장을 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렇죠.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보내가지고 콩나물 300원어치 두부 한 모 얼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딱 심부름만 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주권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심부름 시킬 구체적인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혼자서 요구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은 주권자들로서 공감대를 형성된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부름꾼에 대해 가지고 너 이런 심부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 대구에서 떠나. 다른 데 가서 출마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대구 시민헌법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구 헌법의 전문을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있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현재 대구 헌법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시작된 지는 거의 한 12년 정도 더 됐거든요. 12년이 됐어요? 아니, 10여 년 정도 더 지났죠. 예. 뭐 2009년인가 본격적으로는 그래 됐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조항을 따듬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개 조항 정도가 50개 조항이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조항을 좀 하나 설명드리면 신모 여사님이라는 그 조항인데 대구의 이제 선출직은 중임은 할 수 있으나 연임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퐁당으로 가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그 주권자를 보지 않고 다음에 자기 연임될 욕심으로 해가 공천권자만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연임은 안 된다. 미안하지만 연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은 그럼 뭐 다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이 중임할 때 다시 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잖아요. 3선으로 해가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한정이잖아요. 맞죠. 5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주권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만 못하고 하면은 누구나 똑같은 라인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금 정치 혁신이 일어날걸요. 그런 걸 자기가 이제 우루과이인가 막 그런 나라에서 그래 하고 있대요. 우루과이에서요? 그래 우루과이에서 할 수 있는 우루과이가 사는 걸 왜 우리나라 못 하느냐? 그래 한번 해보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선거 나올 때 이걸 그 채택하는 사람은 나는 적극적으로 그 당선 운동을 하겠다. 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공감대 형성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 개혁이 되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명 선생도 뭐 자기 조항을 하나 제안해 보시죠. 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니까. 예, 대구 헌법은 제안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생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뭐 대학 교수까지 제안자 이름이 다 들어가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헌법의 조항을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생도 조항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요? 네, 고등학생들 조항도 많이 있고 그 실현되고 있는 조항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대구 시민주간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구 시민 주간을 두어 가지고 대구 정신이라는 국제보상운동에 이제 228 정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갖다가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기관으로 하자 했는데 그거는 제안을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저도 이거 봤어요. 시민 주간도 있고 그 말고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안했는 거 뭐 동양평화 기간, 동양평화 걷기 대회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항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제안하는 조항 중에서도 지금 실현되고 있는 조항들도 지금 있고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게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면 대구를 좋은 나라로 뭐 제국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 해서는 되지 않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는 퐁당 뭐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 조항은 뭐냐면은요. 대구의 시민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동시에 추구하고 싶으면 미안하지만은 저 지금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출마를 하라. 왜? 지금 돈과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는 것은 얼마나 경쟁 가치가 높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가진 것도 만족을 못하고 다 가지려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유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3권을 좀 분립시키는 그런 사유로 지금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그 조항, 예부 조항으로 뭐냐면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만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권력을 쥐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돈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좋아. 그건 당신이 자유지만 미안하지만 대구를 떠나라. 대구 눈 흐리지 말고 저기 서울 가든지 그래서 출마하라.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 말고도 지금 고졸이 행복한 대구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우리 김윤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지공주의. 그러니까 지공주의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국민의 것이다. 이거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걸 왜 사회적 소유로 인정하느냐. 토지 공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뭐 부동산 배지 신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 보면은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늘 소풍 가기 전에 뭔가 이 후손들한테 좋은 세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구 시민헌법 중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구 25세가 되면은 월 2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줘라. 만약에 20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대구에서 출마하지 마라. 다른 데서 출마하라. 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200만 원이라는 게 보면 큰 돈인 것 같아도요. 지금 일자리만 다 보장해 주면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다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만 원 가지고 막상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 문서를 지키도록 그 조항이 되어 있는데 월 200만 원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조항을 제안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걸 보면 이제 예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일자리만 보장되면은 지금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이제 뭐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제안을 이름을 걸고 제안하는 거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한동안 그 시끄러웠던 차별금지법이나 토지공개념, 뭐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내용이 많지만 현실과는 약간 지금은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변호사님. 대구 헌법 제정이 주는 그럼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 꿈을 꾸고 함께 꿈을 꾸면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구 시민헌법 조항에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조항이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항 그 차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은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아니면 적게 걸릴 거냐 요 차이인 것이지 또 사람은 자기가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주권자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간이 빨리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느냐 공감을 적게 하느냐의 그 차이지 꿈을 꾸면은 저는 그 웬만한 것은 다 실현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어서 저는 대구 시민헌법 중에서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거의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오늘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지금 저희 같은 중년의 뭐 또래의 저 어머니들 주부 같은 데 보면 꿈을 얘기하는 데는 어릴 때 꿈은 있었지만 꿈 얘기하면은 지금 전부 다 뭐 자다가 뭐 두드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대구에서 너무 소중하지만 대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잠시 듭니다. 혹시 정계 진출이나 좀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헌법 만들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저는 대구에서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나라를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네. 뭐 당신 뭐 네. 정치할 때 이리 하면 안 되고. 네네. 근데 지금 정치라는 거는 누구나 다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제도권으로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좋은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지 뭐 다른 정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제도권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지금 그 했던 것 중에는 작년 전에 저 국회의원 선거 때 후원회장을 제가 지금 했거든요. 예. 지금 그 후원회장 했는 게 이게 이 방송에 이야기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권태흥 씨 후보도 지금 내가 후원회장을 했었고 네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박흥용 씨도 내가 지금 후원회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백수범 변호사 그 출마했을 때 그것도 후원회장을 했었고 또 대구공항 민경원 지키자고 해가지고 양희 후보 출마했을 때도 후원회장을 했었고 그래서 후원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후원하는 젊은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정치적 행위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당선도 안 됐는데 내가 뭐 딴 데 나서 설치하면 그거는 뭐 저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돈과 권력과 명예는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또 뭐 부자라고 또 뭐를 또 지어보려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 상권 분립 중에서 어느 게 변호사님 가장 지키고 싶습니까? 저는 다 안 가지고 사고 싶죠. 안 가지고 사고 싶죠. 왜냐하면은 저는 인생 모토가 뭐냐면은 연비 좋은 인생을 살자는입니다. 연비 좋은 인생. 연비 좋은 인생. 네. 지금 사람들이 보면 차는 다들 연비 좋은 차를 탈라 하거든요. 그렇죠. 연비 좋은 차란 뭐냐면은 기름 적게 먹고 잘 가는 차를 연비 좋은 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연비 좋은 인생은 뭐냐면은 돈, 권력, 명예는 사람이 사는 이상은 또 이렇게 욕망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적게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게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저는 연비 좋은 인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한 인생도 연비 좋은 인생인 것이고 다 안 가지고도 행복한 인생. 그게 제일 연비 좋은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비 좋은 인생 사는 게 제일 꿈이에요. 어쨌든 그러네요. 역시 연비 좋은 차보다는 연비 좋은 인생이 낫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연비 좋은 인생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무현재단 대경위의 팀 사람과 사람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가 설립되고 공동대표도 맡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참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저는 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또 저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일제 피해자 문제를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일제 피해자 관련되어 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에 내가 초대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도 해본 경우고 또 이제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 때는 이 피해자들 생존자에 대해 가지고 500만 원인가 이게 지원금을 넣는 조항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이게 지금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그 협의까지 거쳐 가지고 본회에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 500만 원 있으면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해서 그래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좀 이게 좀 대립을 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국의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국적 포기 투쟁도 청와대 앞에서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애정이 뭐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애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큰 신세 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참 정말로 뭐 애잔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초대 지금 노무현 재단의 공동 대표를 지금 맡게 됐죠. 그런 인연으로. 지역이 초대 공동대표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 노무현 또는 노무현 재단이 변호사님 공익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 아니요. 지금 뭐 우리 노무현 재단이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희망이죠. 그 사람다운 세상 만드는 게 지금 노무현 재단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런 노무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지금 불만 같은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건 아니고 이게 제 초창기 할 때 한 1년 정도를 이제 공동대표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사퇴를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무현재단이나 배경이에게 바라는 점 이런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이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초심.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어떤 걸 우리한테 바라겠습니까? 사람다운 세상 좀 계속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사람다운 세상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돌리면은 대구 시민 헌법을 같이 만들고 같이 실현하고 이게 사람다운 세상 같으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 시민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대구 시민 헌법이 대구에서 실현되는 게 뭐 사람다운 세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런 일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된 질문을 드렸는데 사사로운 질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아주 한복을 이게 생활 한복이라는 의미로서는 알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런 복장을 즐기십니까? 저는 지금 거의 요새는 지금 그 산에서 살거든요. 산에서요? 지금 청도 비서산에서 그래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뭐 2, 3일 정도 지금 뭐 사무실에서 출근해가지고 관련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일집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뒷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서울 가기도 하고 또 뭐 국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 뭐 법 만드는 건 이런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회 그를 좀 이렇게 무릉도 온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또 그 뭐 지역 운동도 하고 있고 또 비서산에서 또 저는 꿈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부처가 한번 되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지금 산에서 그래 하고 있죠. 산에서요. 그 50대 넘는 그 남성분들의 로망이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게 요즘 로망이라고 그러실 텐데 혹시 그 근처에 가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은 다들 이제 하늘 소풍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환갑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 살은보다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이제 짧은 입장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죽는 게 연비 좋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죽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산에 계시는 거 말고 조금 오늘은 세속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한창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재학 중에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법 시험을 거치고 사법연수원까지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공부해봤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는 그 사법시험 합격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 81년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대학생활 적응을 못했습니다. 뭐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오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시 공부하고 하니까 도저히 뭐 그 고민만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에 입대를 했죠. 군에 입대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군대 사병으로 이제 그 제대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고시 공부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고시 공부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도 저는 뭐 좀 단기간이 된 거죠. 왜냐면 군대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뭐 한 3-4년 안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합격은 택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보통 뭐 페인도 많이 있다 하잖아요. 사시 준비하시고 뭐 이러면 변호사로 혹시 살면서 유혹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공익 활동을 배제하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치우쳐진 삶도 가능했을 텐데 변호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그 부분에서 공익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쳐진 생활을 하신 겁니까? 연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연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 잘못하다 보면 연비 네. 없는 인생, 연비 네, 나쁜 네. 인생으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찍 피해자 관련되는 소송을 한 20년 이상 네. 일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되는 대상이 있죠. 예를 들면 일본의 변호사님들. 네. 일본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일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일본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은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변호사는 그분들에게 비교해가지고 뭐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비교 대상이 명하게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방되려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독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립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제시대에도 독립군들이 이 북의 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독립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변호사님들하고 하는 명백하게 지금 반면 교사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일제 피해자들이 해방이 되고 있지 않으니 이분들이 그 해방이 되도록 독립군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옆에서 도와야 되니까 그 독립군의 마음으로 좀 닮으려고 지금 항상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독립군 보고 당신 독립되면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뭐 북이 영화에 대해 미련이 있습니까? 이래야 하면 독립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인생에서 변호사님 이렇게 연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향을 변호사님한테 가장 많이 끼친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 누구신지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또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도반들이 많죠. 예. 저는 지금 이게 종교적으로 이 수행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반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제 훌륭하신 스님도 계시고 또 훌륭하신 행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간디를 많이 이렇게 얻을 때마다 이제 그 자서전 같은 것도 읽으면서 간디가 어떻게 이 어려운 그걸 극복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디. 예, 좋습니다. 제가 아마 한 몇 년 전에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그 차를 한 잔 마실래? 했다가 제가 따라 나섰다가 저 구미 금호산까지 제가 꼭대기 가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 변호사님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을 지인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전부 한 말이 똑같았어요. 쏘갔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거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아마 제가 그 산 꼭대기 그 절에 갔는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너무 좋은 뭐 죽을 것 같다고 올라가다가 막 징징징거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하신 일과 그다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거는 좀 아쉽다 후회된다 하는 게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는 거는 우리 마누라 만나가 결혼했는 거 뭐 그게 내 잘한 것 같고 동창이시죠? 우리 초등학교 이제 친구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스포트 해주는 게 이제 제가 잘했는 것 같고 그러고는 이제 후회될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후회된 거는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뭘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거. 왜냐하면 연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후회하면 연비 좋은 인생이 잘 안 되거든. 네. 그렇겠네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좀 그런 삶과는 조금 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가족이 사모님께서는 지원을 하셨지만 혹시 자제분이나 부모님께서 아니면 내 형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는 없으셨어요? 반대는 좀 불만을 가질 때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가정적으로야 좀 소홀한 거는 집에서 빵점짜리 남편이겠죠. 남편인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 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행사장도 그렇고 항상 그림자처럼 이렇게 뒤에서 계시다가 물론 그림자처럼 이렇게 몰래 어디 사라지시는 경우도 가끔씩 뵀는데 너무 멋지게 이렇게 절대 다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시게 조용하게 움직여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제 주변에서도 행사를 치면은 변호사님처럼 직접 이렇게 막 서빙을 해주신다든지 물을 갖다 주신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저 노무현 정신 아닌가요? 노무현 정신 예. 우리도 바보 정신. 우리가 지금 바보가 좀 돼야 되지. 네. 너무 똑똑하게 하려 그러면은 네네. 그 연비 좋은 인생은 못 살 것 같아. 조금 바보가 돼야지 연비가 좋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3일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구에서는 작지 않은 로펌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별 도움을 안 될 수도 있으나 혹시 이 채널을 통해서 광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 법무법인 3일은 지금 그 종합 그 법무법인으로서 어떤 대구에서 그 최초로 이렇게 법무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왔고 그래서 역사도 가장 길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법무법인은 이제 고등법원장님 출신의 변호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 외국에서 유학했던 분들도 지금 많으시고 해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일단 가능하고 또 이 김현장을 때리잡는 데는 지금 우리 사무실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현장하고 소송하시다가 힘드시면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은 뭐 우리가 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광고 되나? 네.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좋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로 이게 지금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 또 나쁜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 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로 이게 주권자라는 그런 당당함을 잊지 말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권자는 주권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지금 쉽게 그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아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려움 중에서 제일 쉽게 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예를 들면은 기업들 같은 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업 회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도나도 다들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절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법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무조건 법률적으로 길이 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대구 시민 헌법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급의 대우를 받기 위하여 지금 고문 변호사와 주치의를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문 변호사와 주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 변호사하고 의사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주권자로서 대통령급 이상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로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야지. 저는 경북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네, 변호사의 주 수입원이 이혼 소송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판이 이혼 소송인가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서울의 재벌들 이혼 사건 같은 거 하면 아주 단위가 크죠.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이혼 사건을 해도 큰 돈이 되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이제 그 사회적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남자들하고 비슷해지니까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전망이 좋다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사실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혼 사건 말고도 그 뭐 돈 되는 사건들은 많이 있죠. 혹시 예를 들자면 하나 정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많으니까 아파트 관련되는 소송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돈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게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전도 양양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는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담을 하셔도 되고, 또 저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를 찾아가시면 아마 제일 쉽게 또 성실하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지.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현직 로펌의 수장으로서 변호사가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추천하신다면 후배들이나 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하기가 쉽습니다. 변호사 되기 쉬워요. 변호사 될 만큼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누구나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호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변호사 될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변호사 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양심껏 될 만큼만 공부하면 누구나 될 수 있고요. 또 변호사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변호사 되면은 대통령 상대로 해도 지금 가문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상대로도 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무리 돈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뭐 재벌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잘못되면은 상대로 멱살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아마 변호사로서는 제일 큰 매력이 되겠죠. 네, 멋집니다. 오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꼭 전해야 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살아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뭐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다운 세상을 적게는 대구, 크게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동아시아에도 확산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시켜 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지금 우리 노무현 재단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함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 공중파에서 인터뷰를 주로 하는 분이셔서 이런 작은 채널에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KBS 9시 뉴스 보대도 지금 팀 사람과 사람이 그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작은 것이 진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서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대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새로운 대구를 여는 사람들, 대구 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노무현 재단 대경이 등등 수없이 많은 대구 시민사회단체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를 대리한 소송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소송은 끝났고 결과 실행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친일과 탄핵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공허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일가의 안위를 위해 법과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20년 넘는 시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을 대변했던 최봉태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무언가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최봉태 변호사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법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 같습니다. 법의 지배가 조금씩 강화되는 세상에서 법은 필요하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도, 법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법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법원 주변에 가보면 수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는 희박할 정도로 찾기 힘들 것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는데 최봉태 변호사의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에 치이고 권력이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파전에 막걸리라도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최봉태 변호사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음 인터뷰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장은주, 임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네. 엄청 꼬이고만. 아닙니다.